그날 일본은 울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한국이 움직였다. 전 세계가 긴장 속에 주시하던 어느 날 한 장의 영상이 인터넷을 집어삼켰다. 말 한마디 없는 기자회견장에서 일본의 총리는 눈을 감은 채 고개를 깊이 숙였고 잠시 뒤 떨리는 목소리로 단 네 마디를 꺼냈다. 우리는 빚을 졌습니다. 언론은 침묵했고 외교관은 혼란에 빠졌으며 일본 국민들은 그 의미를 파악하려 안간힘을 썼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한국과 일본 사이에 그렇게 오래된 벽이 무너지게 된 결정적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이야기는 단순한 구조활동도 감정적인 용서도 아니었다. 그보다 훨씬 깊고 복잡하고 치열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야기. 국경을 넘어선 연대의 힘 그리고 아주 오래된 상처를 마주한 용기.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그날의 진실. 이제 당신은 이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다. 본격적으로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도 함께 하고 싶어요. 구독, 좋아요, 댓글 작성은 모두 무료랍니다. 그럼 지금 사연을 시작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서울에 거주하는 평범한 직장인 박준혁이라고 합니다. 이 사연을 구독자 여러분께 제보하게 되어 몹시 떨리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처음에는 저 자신조차도 이 이야기를 말로 옮기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고민 끝에 글을 쓰기 시작했고 지금 이렇게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평범한 일상의 연장선상에서 시작되었지만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글을 읽는 동안 저는 과거의 한 시점으로 돌아가 그날의 기억을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아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른 시간이었지만 저는 여느 때처럼 알람 소리에 맞춰 눈을 떴습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고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아침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공기는 평소와는 미묘하게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커피 한 잔을 준비하면서 TV 뉴스를 켰을 때였습니다. 화면에는 일본에서 발생한 대규모 재난 소식이 전해지고 있었고 저는 순간적으로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규모 9.1의 초대형 지진. 기자들은 연신 심각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거나 현장의 끔찍한 상황을 중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내려놓고 텔레비전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 장면에서는 연신 붉은 흙먼지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구조대들이 헬멧 불빛을 반짝이며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뭉텅이처럼 제 가슴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느 재난 뉴스와는 차원이 다르게 그것은 현실적인 공포와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저는 그것이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각에도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텔레비전 앞에 서서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록 대한민국에도 자연재해는 있지만 저에게 있어서 이 뉴스는 남의 일혹은 멀리서 일어나는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리감은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자 하는 진짜 감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무심코 커피잔을 다시 들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만 해도 저는 곧 일이 어떻게든 해결되겠지, 누군가 도와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이 얼마나 큰 오산이었는지는 곧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늘 그렇듯 출근길 버스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했지만 일본 재난 소식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구조 소식보다 사망자 수가 먼저 보도되었고 그 수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 컴퓨터를 켜자마자 회의 준비를 하려 했지만 머릿속에는 온통 일본 상황만 가득했습니다.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고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사내 메신저로 재난 관련 뉴스를 검색해 링크를 동료들에게 보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큰 재난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기만 해도 마음이 무겁네요. 대부분의 동료들은 짧은 답장으로 안타까움을 표현하면서도 업무로 금세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고 저는 자리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발표 자료를 띄웠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방금 전 본 일본 재난 뉴스의 장면들이 자꾸만 재생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점심시간이 되어서도 식사할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동료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준혁 씨, 점심 같이 가요. 분위기 좀 바꿔요. 동료의 말은 따뜻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조금 더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 말은 오랜만에 듣는 제 목소리 같지 않은 소리로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다시 업무에 몰두하려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메신저 알림이 떴습니다. 회사 그룹 채팅방에 링크 하나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자 영상 하나가 자동 재생되었습니다. 영상 속은 일본의 한 병원에서 구조대가 필사적으로 환자를 옮기는 순간이었고 배경에는 점점 커져만 가는 구조 요청 음성들이 들렸습니다. 분명히 외국어였지만 그 음성 속에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분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눈으로만 정보를 받아들이던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단순한 관심과 안타까움 사이의 경계를 넘어선 어떤 감정적 충격을 느꼈습니다. 이 감정은 아직 제가 글로 정확히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복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글을 끝까지 읽게 될 여러분은 이 감정이 결국 제가 이 사건을 직접 마주하게 되는 출발점이 되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날 오후가 지나고 퇴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회사 문을 나서며 다시 한번 스마트폰을 꺼내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일본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현실이 끊임없이 업데이트되고 있었고 뉴스 댓글창에는 전 세계 사람들의 안타까움과 응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도 묘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왜 정작 그곳에는 아직도 구조의 손길이 충분하지 않은 걸까? 그 의문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이 문제를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 일본으로 갈 수 있다면 무언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 생각은 순식간에 스쳐 지나갔고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복잡했습니다. 저녁 식탁 앞에 앉아 커다란 접시와 마주했지만 음식은 도저히 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텔레비전 뉴스를 켜놓고 화면 속 일본 상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 화면에는 오랜 친구 이수연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수연은 대학 시절부터 가장 가까웠던 친구로 제가 지금의 감정에 휩싸이게 된 이유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준혁아, 괜찮아? 수연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부드럽고 걱정스러웠습니다. 수연아, 나 이 상황이 너무 마음에 걸려서 무슨 생각하는지 알 것 같아. 너 그거 생각한 거 맞지? 응. 그래. 내가 보기엔 내가 실제로 가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그 한마디는 제 심장을 세게 흔들었습니다. 수연은 제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고 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연과의 통화는 제 자신조차 놀랄 만큼 진솔하고 긴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수연은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동정심이 아니야. 그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진짜 마음이야. 그 말은 제 안에 잠들어 있던 어떤 것을 깨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뉴스나 정보로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과 연결된 진짜 현실이라는 것을,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는 생각이 제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밤새 뒤척인 끝에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으로 가서 직접 보고 듣고 느껴야겠다고. 그 마음은 어떤 추상적인 정의감이나 책임감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으로서,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인간으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행동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자 저는 출근 준비를 차근차근 하면서도 마음 한쪽이 몹시 무거웠습니다. 제가 당장 일을 그만두고 떠날 수도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업무와 책임, 그리고 일상적인 삶의 무게가 제 결정 앞에서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해서 일본 상황을 검색했고 연신 올라오는 구조 소식과 희생자 통계 속에서 이상하게도 희미한 희망과 강한 불안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때였어요. 휴대전화 문자 알림이 울렸습니다. 수연이 보낸 문자였습니다. 준혁아, 너 진짜 가는 거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 있으면 뭐든 말해.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제 가슴 속 어딘가가 뜨거워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연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가 이것저것 정리해보고 연락할게. 그날 하루 종일 저는 마음이 편할 틈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언가 대단한 결심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저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흔히 말하는 현실과 이상의 갈등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떠나야 한다는 확신이 강하게 존재했지만 동시에 현실적으로 걱정해야 할 일들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있을 일들이 어떻든 간에 나는 일본으로 가겠다. 그 결심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제 심장은 그 순간부터 이미 그 방향을 향해 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이 사연을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쓰는 지금 지나간 기억들을 떠올리며 손끝까지 떨리는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제 이야기는 제가 겪은 생생한 감정의 기록입니다. 단순히 일본 재난을 보며 느낀 감상적 반응이 아니라 제가 직접 마주하게 된 사건이 시작점입니다. 여기까지 읽어오신 분들은 이미 아마도 제 마음속에서 일어난 혼란과 갈등, 그리고 결심의 순간을 함께 느끼셨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평범한 일상의 한 사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제가 어떻게 일본이라는 거대한 사건 앞에서 마음이 움직이게 되었는지에 대한 솔직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될 이야기는 제가 실제로 일본 현장에 가서 목격한 예상 밖의 사건들, 그리고 저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뒤바꿔 놓은 감동적인 순간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설레거나 감탄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절망과 무력감, 위로와 재발견을 동시에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은 아마도 이 이야기를 끝까지 읽었을 때 비로소 그 깊이를 알게 될 감정의 전조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 이야기에 발을 들여놓으셨고 제 마음속의 진심과 불안, 그리고 간절함을 함께 느끼고 계십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사건의 중심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한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일본행 비행기 안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두 손을 가볍게 모으고 있었습니다. 좌석앞 모니터에는 하늘에서 내려다본 도쿄의 모습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저는 마음속으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삶의 궤적은 확실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는 특별한 소리 없이 조용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승객 한 명은 두 손을 모은 채 눈을 감고 있었고 다른 사람은 무표정한 얼굴로 기내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두가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듯한 묵직한 긴장감이 객실을 감싸고 있었죠. 곧 착륙하겠습니다. 기장의 안내 방송이 나왔고 저는 벨트를 다시 한번 조이고 창문 너머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도쿄 도심은 제가 아는 화려한 일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초고층 빌딩과 대형 광고판 사이로는 정전된 지역의 어두움이 드리워져 있었고 그 어두움 속에는 두려움, 무력감, 그리고 어떤 기다림이 서려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하자 기내는 정적에 가까운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느끼고 있었겠지요. 이곳이 지금 위기 그 자체라는 사실을요. 공항 밖으로 나오자 일본 당국은 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체온 측정과 간단한 신원 확인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은 피곤했지만 동시에 정중했고 매우 질서정연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느껴지는 긴장감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공항 내부는 매우 조용했고 일부 구역은 출입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 파일을 가방에 넣고 공항 버스 매표소로 향했습니다. 표를 구매한 후 약 30분을 기다려야 했는데 그 시간 동안 로비의 대형 스크린에서는 반복적으로 재난 상황 브리핑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옆에 앉아 있던 중년의 일본 남성이 조심스레 말을 걸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한국 분이신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 남성은 순간 눈빛이 바뀌더니 제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이런 시기에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그 말이 마음 깊이 박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말 한마디는 단순한 인사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곳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고마움이 동시에 담겨 있는 그야말로 절박한 진심이었으니까요. 버스는 도쿄 외곽을 빠져나와 재난 피해가 집중된 지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평소라면 활기찼을 도심 풍경이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건물 외벽이 일부 무너져 있는 곳도 있었고 도로 곳곳에는 균열이 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무거운 얼굴로 길을 걷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임시 대피소로 보이는 체육관 앞에서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차 안의 공기 또한 무거웠습니다. 운전기사는 방송 라디오를 틀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는 반복적으로 공공전력 복구에 시간이 더 소요될 예정이며 정부는 추가적인 국제 지원 요청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이토록 큰 재난 앞에서 일본 정부가 국제 지원 요청을 미루는 이유가 뭘까? 당연히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망설이고 있는 것일까?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스쳤던 단어는 바로 자존심이었습니다. 일본은 기술 강국이고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린 국가지만 그만큼 외부의 시선을 의식하는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한국이라는 존재는 일본에게 있어서 단순한 이웃 그 이상 복잡한 과거의 그림자를 품고 있는 상대였기 때문입니다. 차는 예정 시간보다 훨씬 늦게 도착했습니다. 도로 상황이 워낙 좋지 않았고
일부 지역은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도착한 곳은 도쿄 남부의 가와사키시 인근이었는데 이 지역은 비교적 덜 알려졌지만 실질적인 피해는 매우 심각한 곳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고 제 앞에는 넓은 공터에 세워진 임시 대피소가 보였습니다. 텐트와 천막이 줄지어 있었고 자원봉사자들과 구호팀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 감춰진 긴장과 혼란은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그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주변에서 웅성이고 있었고 저는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거기에는 흰색 방호복을 입은 이들이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옷자락에는 대한민국 국기가 부착되어 있었고 등에 코리아 구조대라는 한글 글자가 선명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벌써 도착해 있었구나. 공식적인 요청도 없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고글을 벗으며 땀에 젖은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그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단호했고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현지 자원봉사자들과 짧게 일본어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매우 자연스러웠고 그 누구보다 현장에 익숙해 보였습니다. 그때 주변에 있던 일본인 여성 한 명이 제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한국에서 온 거 맞나? 우리가 그런 부탁도 못했는데. 그 말에 저는 몸이 순간적으로 떨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감사 그리고 묘한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요청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먼저 행동한 것에 대한 국민 개개인이 느끼는 심리적 파장이라는 걸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제게 잊히지 않는 첫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조금씩 선명해지기 시작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도착한 대피소 인근에는 아직 구조되지 못한 피해 지역이 일부 남아 있었고 그 안쪽으로는 출입이 통제된 구역이 따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현지 자원봉사자들에게 간단한 절차를 거쳐 취재용 명찰을 받고 외곽에서 구조 활동을 지켜볼 수 있는 구역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 구역에서 본 장면은 지금도 제 눈에 선합니다. 무너진 주택 한 채 앞에서 한국 구조대 3명이 로프와 장비를 들고 위험구역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짧게 사인을 주고받았고 망설임 하나 없이 무너진 콘크리트 잔의 위를 조심스럽게 밟으며 이동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일본 현지 자원봉사자 나카무라 요시히로 씨가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이분들 어제 새벽에 도착해서 거의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어요. 장비도 직접 챙겨오셨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다시 고개를 돌려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명은 철근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핸드카메라로 구조구역 내부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제 눈에는 그들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숙련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절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려는 본능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구조대 한 명이 외치듯 말했습니다. 안쪽에 사람 있어요. 생존 반응 있습니다. 그 순간 주변의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다들 숨을 죽였고 이어서 빠른 손놀림으로 구조가 시작되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좁은 공간으로 몸을 밀어넣으며 안쪽의 생존자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현지 소방대원과 협업하여 간신히 부서진 문을 들어 올리는 순간 17살로 보이는 소녀가 구조대원 품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 소녀는 몸을 떨고 있었지만 의식은 있었고 눈을 천천히 떴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이 구조대원의 조끼에 붙어 있는 태극기를 발견했을 때 저는 그녀의 표정이 바뀌는 걸 봤습니다.
놀람, 혼란, 그리고 이어지는 안도감. 소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구조대원 중 한 명, 김재윤 대원이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그 장면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현장에서 지켜보던 일본 자원봉사자 몇몇은 눈물을 흘렸고 저는 그 순간을 찍어야 한다는 생각조차 잊고 말았습니다. 그저 제 손에 쥐어진 카메라를 가볍게 내려놓고 그 장면을 온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제가 여기에 온 이유는 단순한 기록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순간들을 직접 목격하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함께 느끼고 움직이고 그리고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닌 이 현장 속의 증인이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심은 앞으로 벌어질 더 큰 사건 앞에서 제게 강한 용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소녀가 구조된 이후 현장은 잠시 숨을 돌리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대피소 인근의 작은 컨테이너 쉼터에서 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간이 침대 하나, 낡은 히터 한 대, 그리고 작은 책상 하나가 전부였지만 그곳은 더할 나위 없는 안식처처럼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을 충전해 두고 오늘 촬영한 영상 일부를 정리하려던 참에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 계세요? 문을 열자 낮에 구조 활동을 지휘하던 구조대원 김재윤 님이 서 있었습니다. 이 근처에 따뜻한 식사하실 곳 거의 없어서요. 저희가 간단히 식사 준비했는데 같이 드시겠어요? 그 제안은 뜻밖이었지만 동시에 고마웠습니다. 작은 천막 안에 들어서자 구조대원 몇 명이 간이 조리기구 위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종이컵에 담긴 김치국과 햇반, 그리고 포장된 반찬 몇 가지. 정말 소박했지만 그 안에는 하루 종일 먼지 속에서 뛰었던 사람들의 정성과 피로, 그리고 위로가 담겨 있었죠. 저는 박준혁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왔고 그냥 기록하려고요. 제 소개의 대원들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분 계셨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이 현장을 제대로 기억해 줄 사람이요. 그 말은 가볍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은 뉴스 몇 줄로 정리될 수 없는 사람의 삶과 죽음이 오가는 실제 상황이니까요. 저는 그들과 식사를 함께하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며칠 전 새벽에 긴급 투입되었고 일본 측의 공식 요청이 없었지만 한국 정부가 자체 판단으로 파견을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긴장도 있었죠. 일본 쪽에서 괜찮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막상 오니까 달라요. 현장에선 누구든 간절해요. 김재윤 대원의 말이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요.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를 처음 봤을 때 울먹이던 한 일본 어르신이 있었어요. 예전에 우리가 너무 많은 걸 잊고 살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 아직도 생생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장면이, 그 감정이 제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혹시 구조 활동엔 당연히 참여 못하겠지만 다른 식으로라도 도울 수 있을까요? 대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현장엔 도움이 부족한 곳 많아요. 특히 대피소 아이들 보살피는 일, 어르신들 식사 챙기는 일들이요. 사실 그런 건 기자분들보다 준혁 씨 같은 분이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구조대와 함께 작은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임시 대피소에서의 봉사활동을 함께 하기로요. 그 순간 제 안에서 아주 조용하게 뭔가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책임감이었고 연대감이었으며 인간 사이의 신뢰였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기록자가 아닌 작은 손길 하나라도 보탤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진심으로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구조대원들과 함께 임시 대피소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초등학교를 개조한 형태였고 복도마다 매트가 깔려 있었으며 교실은 칸막이로 나뉘어 임시 숙소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노인들이 앉아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아이들이 조용히 앉아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또 다른 자원봉사자 중 한 명쯤으로 여기는 듯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조용함 속에서 누군가 다가와 주기를 기다리는 눈빛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 맡게 된 일은 아침 식사를 나누는 봉사였습니다. 대피소 식사는 간단했습니다. 삼각김밥 1개, 미소된장국 1컵, 그리고 소금에 절인 오이 반찬. 식사를 나누며 저는 어르신 한 분에게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식사 받으세요. 그분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고 처음엔 저를 흘낏 보고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한참 후 식사가 끝난 뒤 바닥을 정리하던 제게 그 어르신이 다가오셨습니다. 자네 한국 사람인가? 그 물음은 예상보다 조용했지만 묵직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대답하자 그분은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릴 적 전쟁 때 피난민 사이에 한국분도 있었네. 말은 다 안 통했지만 그분이 우리 아버지 대신 등에 업어준 기억이 있어.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그분은 눈을 피하지 않고 이어 말했습니다. 그때 생각이 어제부터 계속 나. 그냥 지금 자네 같은 사람이 여기에 있다는 게 뭐랄까 오래된 기억 속 그 따뜻한 등에 다시 기대는 기분이라네. 그 말에 저는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고 제 두 손이 조용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셔서요. 제가 고개를 숙이자 그분은 손을 들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셨습니다. 서로 미안한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도우러 와줬다는 게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나. 그 말은 마치 제 마음을 두들기는 망치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과거의 무거운 그림자도 오늘의 고통도 결국 인간적인 손길 하나가 덮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분을 통해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이들과 간단한 말놀이 게임을 하며 웃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비록 언어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표정과 제스처 그리고 마음이 전해지면 아이들은 금세 웃었습니다. 제가 이름을 알려주자 아이 하나가 말했습니다. 박준혁, 한국 이름 멋있어요.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이곳에서 부끄럽지 않게 제 이름을 말할 수 있게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루가 저물 무렵 구조대원들과 대피소를 나설 때 창문 너머로 어르신이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도움을 주는 곳이 아니라 제 자신도 치유받고 있는 곳이라는 것을요. 며칠간의 봉사활동과 현장 기록을 병행하면서 제 일상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구조대원들과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대피소에 있는 사람들과는 눈빛만으로도 감정을 주고받을 수 있을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날 아침 저는 예상치 못한 작은 균열 하나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처럼 대피소 복도에서 아이들과 간단한 정리놀이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무거운 표정의 일본 자원봉사자 마에다 유코 씨가 다가왔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저를 한쪽으로 불렀습니다. 박 씨, 혹시 오늘 아침에 식사 배급하셨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국 배식 도왔어요. 무슨 문제라도? 라고 되묻자 그녀는 망설이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까 한 어르신이 그러시는데 당신이 배식할 때 일부러 일본 어르신들보다 어린
외국인 이재민들 식사를 먼저 줬다고. 그 말에 저는 순간 몸이 굳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럴 리가요. 제가 일부러 그런 순서를 정한 적은 절대 없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는 걸 숨기지 못한 채 저는 진심을 담아 설명했습니다. 당시 줄 서 있는 순서대로 드렸고 한 분 한 분 똑같이 인사도 드렸습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유코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 어딘가엔 조심스러움과 거리감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제게 낯선 감정을 안겨주었습니다. 며칠간 함께하며 쌓아온 신뢰가 순식간에 균열이 생기는 느낌이었고 이전까지 제가 받았던 감사와 연대의 감정들이 일순간에 시험대에 오른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잠시 후 저는 복도 끝에서 그날의 주인공이었던 어르신, 이름이 다케다 타카시라고 적힌 명찰을 한 분을 다시 마주했습니다. 그분은 제게 등을 돌린 채 앉아 있었고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다케다님, 혹시 아침 식사 배급 중에 불편하셨던 점이 있으셨다면 제가 직접 듣고 싶어서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제 얼굴을 바라보더니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일부러 그런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네. 다만 한국 사람이라는 것에 아직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게 있었던 것 같아. 그 말은 무겁게 제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예전엔 한국이란 나라를 보면 솔직히 경계부터 앞섰어. 뉴스에서도 주변에서도 그렇게 배웠고. 그런데 지금 이곳에서 자네 같은 사람, 구조대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내가 헷갈리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해합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순간 그는 한 손으로 자신의 모자를 벗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늙었지만 이 젊은 세대들에겐 더 나은 감정이 남았으면 하네. 그 말은 작은 진심이었고 동시에 제가 이곳에서 겪게 될 더 큰 전환점을 암시하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구조대 대원들과 함께 간단한 회의를 하며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김재윤 대원은 제 이야기를 들은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온 건 사람을 살리러 온 거지만 마음까지 회복시켜 줄 수 있다면 그게 진짜 구조 아닐까요? 그 말은 어쩌면 이 이야기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며칠 사이 대피소 생활은 점점 익숙해졌고 사람들과의 거리도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관계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또다시 균열을 마주하곤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아이들 방에 놀이용 색종이를 가져다 주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교실 복도 끝자락, 아직 수리가 되지 않은 교무실 쪽에서 말다툼하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처음엔 스쳐 지나가려 했지만 제 이름이 언급되는 순간 저는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인 자원봉사자가 대피소 내부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게 과연 적절한가요? 우리는 그 사람 덕분에 아이들도 웃고 노인들도 안심해요. 하지만 피해자 가족 중엔 여전히 한국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가진 사람도 많다고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발소리를 죽인 채 조용히 그 자리를 지켜보다가 조용히 교무실 문에서 등을 돌렸습니다. 사실 그런 반응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구호 물품을 나누는 줄에 서 있던 중년 남성에게 한국인은 여긴 들어오지 말라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주변 자원봉사자들이 대신 사과하며 상황을 수습했지만 마음속 깊이 남은 씁쓸함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개인의 감정이 아닌 역사적 기억에서 비롯된 감정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 사이의 간극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조용히 구조대 천막 쪽으로 향했습니다.
김재윤 대원과 다른 대원 몇 명이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고 저는 다가가 말없이 옆에서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낯익은 얼굴이 다가왔습니다. 며칠 전 구조되었던 그 17살 일본 소녀 미사키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오더니 제 손에 작은 봉투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오늘 어떤 아저씨가 오빠한테 화낸 거 들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처음엔 그러셨어요. 근데 오빠 덕분에 이제 한국에 대해 다르게 말씀하세요. 봉투 안에는 미사키가 직접 그린 그림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림에는 대피소 마당에서 아이들과 웃고 있는 제 모습이 그려져 있었고 그림 아래에는 작게 한글로 쓰여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박준혁 오빠. 그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오늘 하루 겪었던 감정의 소용돌이, 교무실에서 들었던 차가운 말, 줄에 서 있던 남성의 시선 모든 것이 한순간에 풀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 하나의 마음이 이렇게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날 처음 제대로 느꼈습니다. 김재윤 대원은 옆에서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게 진짜 힘이죠. 우리도 사실 이런 순간 때문에 버팁니다. 그날 밤 저는 봉투를 베개 옆에 놓고 잠을 청했습니다. 잠들기 직전까지도 그림 속 제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어쩌면 불편한 존재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이튿날 아침 대피소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했고 자원봉사자들 사이에서도 속삭이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몇몇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속보를 주시했고 누군가는 현장 책임자의 얼굴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구조대 천막에 김재윤 대원이 바삐 들어왔습니다. 준혁 씨 뉴스 봤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묻자 그는 스마트폰을 건네주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일본 총리 다카이치의 공식 기자회견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기자는 묻고 있었습니다. 한국 구조대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공식 요청 없이 파견된 부분에 대해 일부 야당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총리는 단호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국민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국가 간의 협조는 절차와 외교적 고려를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말은 말끝을 흐린 듯 했지만 저에게는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감사하다는 말 대신 절차를 따르라는 말. 그 영상은 이내 SNS와 뉴스 기사로 퍼졌고 대피소 안의 분위기는 빠르게 달라졌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따뜻했던 시선들 중 일부는 다시 경계와 불신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날 점심 저는 식사 배분을 하던 중 이전에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던 자원봉사자 한 명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조금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네요.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뉴스를 보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죠. 사실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한국을 언급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조심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씁쓸했습니다. 이곳에서 한국 구조대가 한 일을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그 현실은 현장에서 하루하루를 함께 견뎌온 저로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대피소 뒤편에서 정리를 돕고 있던 중 그동안 말을 거의 나누지 않았던 일본인 청년 이노우의 다이스케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며칠 전까지도 저를 경계하던 눈빛을 지녔던 사람이었습니다. 준혁 씨, 시간 잠깐 괜찮으세요? 의외의 제안에 저는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이스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당신이 오는 걸 불편하게 생각했어요. 할아버지가 과거에 겪은 일을 자주 이야기하셨고 저도 그런 영향을 받았으니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말을 끝까지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구조대가 저희 이웃집 할머니를 구조했어요. 할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지금은 많이 회복되셨어요. 그 구조대 옷에 붙은 태극기를 보고도 할머니는 한마디 하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고맙다는 말을 먼저 배워야 해. 그 말에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이스케는 말했습니다. 저도 그날부터 생각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만들어 온 벽은 생각보다 얇았고 무너뜨리는데 필요한 건 총리가 아니라 사람 하나였어요. 그날 밤 저는 구조대 천막 앞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공식적인 인정도 박수도 없었지만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겠지요. 진심은 어디선가 반드시 닿는다는 것. 그 단단한 믿음이 제 마음속에 처음으로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은 아주 사소한 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대피소 식자재 창고의 재고를 정리하던 중 구조대원 한 명이 일본 자원봉사자와 의견 충돌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라면 박스는 유통기한이 내일이라 먼저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다른 구역 배급용으로 따로 분류된 거예요. 짧은 대화였지만 미묘한 어조와 어색한 일본어 표현이 갈등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곧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고 상황은 곧장 한국 구조대가 내부 규칙을 무시했다. 는 식의 왜곡된 이야기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저는 곧장 현장으로 달려갔고 김재윤 대원도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쪽 실수로 비칠 수는 있지만 오해예요. 우린 단지 유통기한을 고려해서.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피소 관리자 몇 명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었고 잠시 후 한 명이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한국 구조대의 식자재 구역 접근을 제한하는 게 좋겠습니다. 혼선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 말은 형식적으로는 관리를 위한 조치였지만 실제로는 분리와 배제의 신호였습니다. 그 말에 김재윤 대원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있던 모두의 침묵 속에서 무언가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기요.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구조대가 여기 와서 며칠 동안 한 일들을 기억하시나요? 모두가 조용히 제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자고 있을 때도 새벽에 매몰된 사람을 구조했던 그 팀이에요. 이분들이 매일 땀범벅으로 들어오면서도 한 번도 불평한 적 없었고요. 지금 이 상황 단지 단어 하나의 해석 차이에서 생긴 오해라는 거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이렇게 빠르게 선을 긋는 게 정말 이 대피소에 필요한 방식일까요? 제 말은 정중했지만 단호했고 제 안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조용히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며칠 전 저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넸던 일본 소녀 미사키의 할머니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서 어떤 일을 했는지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매몰되었을 때 처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누구였는지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 사람이 입고 있던 옷, 거기에 붙어있던 태극기도요. 할머니는 손에 든 작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그건 구조될 당시 구조대원이 건넸던 것이었고 그 안에는 말없이 적힌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함께 이겨냅시다. 그 문장을 할머니가 직접 읽어 내려가자 사람들의 얼굴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대피소 책임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이번 일은 서로의 의사소통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조대의 진심은 우리 모두 알고 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율하겠습니다. 그 말에 김재윤 대원은 고개를 숙였고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고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더 조심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대피소 분위기는 다시 차분해졌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또 하나의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국가가 외교적으로 조심스러울 수는 있어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은 결국 언젠가는 전달된다는 것. 그리고 그 진심은 반드시 누군가가 대신 말해주는 순간에 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을요. 비가 내렸습니다. 그날 아침 도쿄 남부 지역은 이례적으로 굵은 봄비가 내렸고 하늘은 축축하게 내려앉은 구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진 피해로 불안정해진 건물들은 빗물로 더 위험해졌고 일부 대피소는 지붕 누수로 임시 이동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대피소 이주는 갑작스레 결정되었습니다. 기존 학교 체육관을 비우고 인근 공공청사로 이동하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아이들, 노인들, 물품, 약품, 침구류까지 수백 명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 일은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작은 재난 그 자체였습니다. 이동 준비로 어수선한 와중 한 통의 소식이 퍼졌습니다. 일본 총리 다카이치가 피해 지역을 방문한다는 속보. 현장은 술렁였습니다. 공무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미리 선정된 몇몇 대피소만이 공식 방문 대상이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있던 대피소는 그 명단에 없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대부분은 무심하게 넘겼지만 김재윤 대원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계속 하던 일 하자고요. 그 말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비가 그친 뒤 대피소 뒷마당에서 아이들과 마지막 놀이 시간을 가지던 중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인근 도로 쪽에서 경호 인력의 무전 소리가 들렸고 차량 행렬이 대피소 앞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놀라 눈을 들었습니다. 정확히 일본 총리 다카이치가 그 차량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정에 없던 일정을 변경해 이곳 대피소를 즉석 방문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장 책임자들이 급히 안내에 나섰고 총리는 차분한 걸음으로 대피소 내부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김재윤 대원과 마주친 순간이 있었습니다. 총리는 잠시 멈추었고 옆에 있던 보좌관이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총리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 구조대 덕분에 많은 국민들이 살아났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의례가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고 그 순간 현장에 있던 자원봉사자들과 이재민들 수십 명이 자발적으로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보다 어느새 눈가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박수 소리 속에서 총리는 구조대원들을 향해 또 한 번 고개를 숙였고 김재윤 대원은 천천히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습니다. 두 손이 맞닿는 그 장면은 말 그대로 상징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일본 전역의 뉴스 속보에는 이 장면이 실렸고 SNS에서는 마침내 고개 숙인 일본이라는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 수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어떤 조약보다 한 번의 진심이 더 크다. 이제 이야기는 결로 이어집니다. 마침내 진심이 정치와 외교의 벽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순간이 도래합니다. 대피소 철거가 시작되었다. 공공청사로의 완전한 이전이 결정되면서 내가 있던 학교 체육관 대피소는 점점 비워졌다. 텅 빈 매트리스들이 차곡차곡 접혀나가고 벽에 붙어있던 어린이 그림들이 하나씩 떼어졌다. 그날 아침 나는 조용히 천막 안 구조대원들과 함께 마지막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며칠 전까지 사람들로 북적이던 곳이 이토록 조용해지니 오히려 낯설었다.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작은 메모지와 사진 몇 장이 굴러나왔다. 누군가 잊고 간 물건이었다. 나는 그것들을 다시 정돈하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이곳에 왜 왔었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남겼을까? 내가 일본에 온 첫날의 긴장감과 혼란이 주마등처럼 스쳤다. 공항의 적막, 구조 현장의 긴박함, 식사 중 오해로 인한 냉기, 그리고 누군가의 한마디, 한 장의 그림, 한 번의 악수로 바뀌어 갔던 수많은 마음들. 준혁 씨.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김재윤 대원의 것이었다. 오늘 비행기 타는 날이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웃었다. 떠나는 게 아쉽네요. 처음엔 그냥 관찰자로 왔는데 지금은 그냥 이 사람들이 가족 같아요. 김대원은 가볍게 어깨를 두드렸다. 여기서 준혁 씨가 한 일 우리는 다 알아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도 알 겁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마음은 남을 거예요. 나는 그 말에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벽에 걸려있던 미사키의 그림 한 장을 조심스럽게 가방 안에 넣었다. 점심 무렵 대피소에 남아있던 몇몇 어르신들이 나에게 작은 선물을 주셨다. 일본 전통 과자를 포장지에 싸서 한 명 한 명이 건넸다.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 온 당신 덕분에 우리 손자도 웃었어요. 조심히 가세요. 그리고 잊지 말아주세요. 그 인사들 하나하나가 내 마음을 천천히 눌렀다. 나는 그저 감사합니다. 저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 차량 뒷자리에서 나는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지금은 복구 중인 거리들, 먼지 속에서도 꿋꿋이 걷는 시민들, 그리고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모습. 일본이라는 나라는 내게 있어서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 거리감은 말 한마디, 손 한 번, 눈빛 한 줄로도 좁혀질 수 있다는 걸 몸으로 배웠다. 비행기 탑승 전 나는 수첩을 꺼내 마지막으로 한 줄을 적었다. 진심은 언젠가 국경을 넘는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나는 이상하리만치 정적을 느꼈다.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일본의 대피소에 맴돌던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봉투를 쥐어주던 어르신의 주름진 손이 아른거리고 있었다. 짐을 찾아 나오는데 도착 게이트 앞에서 이수연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눈에 띄게 수척해진 내 얼굴을 보자마자 놀라듯 입을 가렸다. 많이 지쳤지 괜찮아?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조심스레 내 손목을 잡아주었다. 공항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수연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뉴스 봤어? 너 일본 총리랑 구조대 악수한 장면 전부 기사 떴더라. 나는 피식 웃었다. 내 얼굴은 안 나왔을걸?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지. 사람들이 그 장면에서 뭘 느꼈냐가 중요한 거야. 그녀는 운전대를 잡은 손을 조심스레 움직이며 말을 이었다. 사람들이 말해. 일본이 처음으로 진심으로 고개 숙였다고. 그리고 그 계기는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었기 때문이라고.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맞아. 그 손이 구조대원들의 손이었고 때로는 내 손이기도 했지. 집에 돌아온 후 며칠 동안 나는 외출하지 않았다. 쌓인 피로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감정의 정리가 필요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나는 대피소에서 받은 그림들과 쪽지들을 꺼내어 다시 읽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발신자는 도쿄대 국제관계연구소의 교수였고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박준영님의 현장 기록과 구조대 활동에 대한 관찰 내용이 일본 내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 공동 포럼에서 발표 형식으로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제안드립니다. 나는 이메일을 몇 번이고 읽었다. 처음엔 내가 받은 이 감정을 발표로 풀어내는 것이 가능할까 망설였다. 그러나 이내 깨달았다. 이 이야기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수많은 이들의 노력과 눈물, 오해와 화해, 그리고 마침내 마주한 진심의 결과물이었다. 며칠 뒤
나는 조용히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머뭇거렸지만 곧 손가락이 멈추지 않았다. 나는 이제 다시 기록자였다. 하지만 전과 달리 나는 사람의 온도를 알고 진심이 통하는 순간이 어떤 것인지 아는 기록자였다. 그때 느꼈다. 내가 겪은 건 재난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포럼 당일 나는 검은 정장을 입고 일찍 행사장에 도착했다. 도쿄대와 서울대가 공동 주최한 한일 시민연대와 국제협력 포럼. 형식은 학술적인 발표였지만 참석자 대부분은 이번 일본 대지진 이후 변화를 피부로 체감한 사람들이었다. 나는 무대 뒤 대기실에서 물 한 컵을 들고 있었고 마이크를 달아주던 통역사가 물었다. 박준혁 씨 떨리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이렇게 조심스러운 말은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무대에 올라서자 조명이 쏟아졌고 객석은 예상보다 조용했다. 그 침묵은 단순한 경청이 아니라 기대와 긴장의 공존 같았다. 나는 마이크 앞에서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준혁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왔고 지난 대지진 당시 일본의 한 대피소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저는 기자도 아니고 구조대원도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사람이 궁금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저는 사람을 다시 배우게 되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 미묘한 숨소리가 돌았다. 처음엔 불신과 거리가 있었습니다. 배식 순서 하나로 오해를 받았고 구조대원들도 절차 문제로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런 순간이 지나고 나면 누군가는 꼭 다가와서 괜찮다고 고맙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나는 수첩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냈다. 미사키가 그려준 그림 복사본이었다. 그림 속에는 아이들과 웃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었다. 이건 일본의 한 아이가 제게 건넨 그림입니다. 그 아래 적힌 글씨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박준혁 오빠. 청중들 일부는 눈시울을 훔치고 있었고 통역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천천히 번역을 이어갔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구조는 물리적인 일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 현장에서 마음을 구조받은 경험을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나는 조용히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우리가 넘지 못한다고 믿었던 것들, 그건 사실 누가 넘지 말자고 정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서로 손을 내미는 것, 그 한 걸음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박수가 터졌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퍼져나가는 박수. 그 소리는 거창하지 않았지만 진심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꼭 필요했던 이야기였다는 것. 포럼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내 메일함은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로 가득 차 있었다.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한국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도 언젠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을까요? 그 중에는 일본에서 만났던 자원봉사자, 의료진, 그리고 이재민 가족들의 메시지도 있었다. 대부분 짧고 간단했지만 하나같이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중 한 통의 이메일을 열었다. 보낸 사람은 이노우에 다이스케. 현장에서 한때 나를 경계했지만 끝내 마음을 열었던 청년이었다. 박준혁 씨. 그날 대피소 뒤편에서 나눴던 대화를 기억합니다. 그날 이후 저는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국가 간의 역사보다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느껴요. 지금 저희 부모님도 한국 음식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우리 집엔 김치가 냉장고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정말입니다. 나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웃었다. 이 짧은 메시지가 어쩌면 수많은 보도 자료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닌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며칠 후 내 집 앞 우편함에 일본에서 온 한 통의 국제 우편이 도착했다.
손으로 꾹꾹 눌러 쓴 편지 봉투 왼쪽 위에는 작고 단정한 글씨로 미사키라고 적혀 있었다. 편지지는 연보라색 꽃무늬가 들어간 얇은 종이였고 그 안엔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한글로 적힌 편지가 담겨 있었다. 박준혁 오빠, 안녕하세요. 그날 이후로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할머니도 건강하게 회복 중이세요. 학교도 곧 다시 갈 수 있게 됐어요. 오빠가 알려준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세 마디를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연습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한국에 가게 된다면 그때는 제가 먼저 말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박준혁 오빠.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나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그 편지를 바라보았다. 마음 한가운데가 뭉클해지고 눈시울이 차오르는 걸 느꼈다. 이 편지 한 장이 내게 가르쳐 준 건 단 하나였다. 작은 만남 하나가 누군가에겐 인생을 바꾸는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날 밤 나는 편지를 책상 위에 고이 놓고 창문을 열었다. 봄 기운이 스며든 밤 공기 속에서 도쿄의 그 밤하늘이 떠올랐다. 어느새 계절이 바뀌었다. 겨울 끝자락에 일본에 도착했었는데 지금은 한국의 하늘도 훨씬 부드럽고 햇살도 따뜻하다. 나는 다시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왔다. 아침마다 출근 준비를 하고 회사에서 회의에 참석하고 점심시간엔 동료들과 커피를 마신다.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범한 나날이다. 하지만 나는 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는 걸. 퇴근 후 혼자 걷는 골목길에서 지하철 안에서 들리는 낯선 언어, 카페에서 조용히 앉아있는 외국인의 눈빛을 볼 때마다 나는 다시 그날의 사람들을 떠올린다. 그리고 그때마다 내가 받은 위로와 배운 감정, 그리고 손을 잡아준 그 모든 순간이 내 삶을 다시 쓰고 있다는 걸 느낀다. 그렇기에 나는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다. 내가 겪은 일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 국경을 넘는 특별한 사명감도 언론을 뒤흔드는 거대한 이슈도 아니었다. 그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곁에 머물렀던 이야기였다. 같이 울고 같이 웃고 조용히 어깨를 내어준 이야기였다. 그렇게 평범하고 인간적인 이야기였기에 더 많은 이들이 나도 할 수 있겠다고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어떤 이들은 물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게 무슨 변화로 이어졌냐고. 하지만 나는 안다. 내가 만났던 아이, 어르신, 구조대원, 청년, 친구. 그 모두가 지금도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은 달라진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있을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작은 변화들이 어쩌면 미래의 큰 다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걸. 마지막으로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조용히 부탁드리고 싶다. 언젠가 어느 날 당신 앞에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민다면 그 손을 잠시라도 잡아주길. 그 짧은 순간이 누군가에게는 모든 것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분이라면 1초밖에 걸리지 않는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